한 사람이 책 한 권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꺼운 가죽 표지에 등불빛이 닿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7권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내려가려 합니다. 정의의 저울, 그 첫 번째 책입니다. 왜 7권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같은 단어 하나가 정반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정의입니다. 어떤 이는 정의의 이름으로 다른 이를 침묵시키고, 어떤 이는 같은 정의의 이름으로 그 침묵에 저항합니다. 어쩌다 한 단어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을까요? 그 갈라짐의 자리를 따라가 보면 한 권의 책에서 다음 한 권으로 잉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잉크의 자국을 7권의 책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2500년에 걸친 한 단어의 지성사입니다. 그 7권 중 첫 번째 책은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기원전 380년경 한 사람이 평생을 다듬어 남긴 한 권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펴기 전에 먼저 이 책이 태어난 자리를 함께 걸어보아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은 한 도시의 무너짐 위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책이 그러합니다. 장면은 기원전 5세기 말의 아테네입니다. 한 세대 전의 페리클레스 황금기는 이미 페이지가 넘어간 뒤였습니다.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긴 어둠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431년에 시작된 그 전쟁은 27년을 끌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아테네가 무너집니다. 스파르타에 패한 한 도시의 자존심이 부두 옷자락처럼 바닥에 끌렸습니다. 항구 페이라이에우스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돛이 내려진 배들, 비어가는 창고, 그리고 발걸음을 줄이는 사람들. 패배한 도시 위에 스파르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30인 참주라 불린 이들입니다. 기원전 404년에서 403년 단 한 해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1500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반대하는 입은 닫혔습니다. 한 도시의 양피지 위에 검붉은 잉크가 번지던 한 해였습니다. 그 폭정 끝에 다시 민주정이 회복됩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어두운 한 해가 지나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그 민주정이 한 사람을 죽입니다. 기원전 399년의 일입니다. 70세의 한 노인이 법정 앞에 섭니다.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도시의 신을 부정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친구들이 도망을 권했지만 그는 도시의 법 안에 머무는 길을 택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도망치지 않고 독배를 든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8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플라톤입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히 한 스승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폭정도 한 사람을 죽였고 회복된 민주정도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두 정체가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느 쪽도 진실 위에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그날부터 한 가지 물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떤 도시여야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는가? 그 물음을 안고 그는 아테네를 떠나 남부 이탈리아와 시켈리아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후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한 권의 책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 한 권이 국가입니다. 도시와 영혼, 정의와 권력, 빛과 그림자가 한 양피지 위에 함께 놓인 책입니다. 그는 평생 이 한 권을 다듬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펴는 페이지는 한 사람이 한 도시의 무너짐을 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책의 첫 페이지는 우리를 곧장 한 항구로 데려갑니다. 그 항구의 이름이 페이라이에우스입니다. 책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제 나는 글라우콘과 함께 페이라이에우스로 내려갔다. 여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새 축제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과 함께 항구로 내려가 있는 저녁입니다. 글라우콘은 플라톤의 친형입니다. 책 전체의 가장 끈질긴 질문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날 페이라이에우스에서는 새 여신 벤디스의 축제가 처음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와 행렬을 본 뒤 도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려 발걸음을 돌립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한 손이 옷자락을 잡습니다. 폴레마르코스의 어린 노예였습니다. 주인님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곧 폴레마르코스가 친구들 몇과 함께 다가옵니다. 저녁이 깊어갑니다. 우리 집으로 함께 가시지요. 라고 그가 청합니다. 오늘 밤에는 새 여신을 위한 횃불 경주가 마을 위에서 펼쳐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만류였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이 그 작은 만류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폴레마르코스의 집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넓은 안뜰이 있고 그 한가운데 한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폴레마르코스의 아버지 케팔로스입니다. 그는 시켈리아 시라쿠사에서 건너온 외국인 거주민입니다. 페이라이에우스에서 방패 공방을 일군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이 그의 어깨 위에 얇은 양피지처럼 얹혀 있습니다. 등불빛이 그의 흰 머리 위에 닿아 있고 발치에는 손자들이 작은 그림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는 막 제사를 드리고 머리에 화환을 두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네, 소크라테스. 자네는 너무 발걸음이 뜸하네. 노인이 소크라테스에게 가까이 와 앉으라 손짓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곁에 앉아 한 가지를 묻습니다. 케팔로스 어른, 노년의 길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무거운 짐인지 그렇지 않은지 듣고 싶습니다.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이 손에서 놓여나가니 비로소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노년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나이가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노년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부에 관한 한마디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것으로 누리는 가장 큰 좋음은 호화로움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신에게 드릴 재물을 비치지 않고 사람에게 진 빚을 남기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젊을 때는 비웃던 옛 이야기가 죽음 가까이에서는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갚지 못한 채로 떠나는가, 그 한 가지를 그제야 정직하게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노인의 한마디 안에 책 전체의 음역이 정해집니다. 정의란 결국 빚을 갚고 떠나는 자리에 가까운 무엇이 아니겠는가라는 자장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노인의 그 한마디를 가만히 받아들고 한 발을 더 내딛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평생의 결을 그대로 한 줄로 정리한 듯이 정직하게 살고 빌린 것을 갚는 것, 이것이 케팔로스가 내놓은 첫 번째 정의입니다. 단순하고 평범하고 흠잡을 데 없어 보입니다. 한 평범한 삶이 그 평생의 무게로 길어 올린 한 줄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 한 줄을 등불 아래로 가져와 한쪽 면을 들춰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어른, 한 친구가 제정신일 때 저에게 무기를 맡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친구가 미친 상태로 저를 찾아와 그 무기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그 무기를 돌려주는 것이 정의이겠습니까? 노인이 잠시 침묵합니다. 한 평생을 바쳐온 한 줄이 한 번의 물음에 흔들립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일이 그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정직히 말하는 일이 그 자리에서는 한 사람을 더 깊은 광기로 미는 일이 됩니다. 그 단순한 정의로는 풀리지 않는 자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 등불 아래 드러납니다. 노인은 천천히 웃으며 일어섭니다. 그 자리에서 제사를 마저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논의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폴레마르코스, 자네가 내 상속자가 아닌가? 노인은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서 안뜰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책 전체에서 케팔로스가 등장하는 자리는 이 한 자리뿐입니다. 한 세대의 평범한 정의가 그 짧은 자리를 비추고는 책장 너머로 물러갑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서 그의 아들 폴레마르코스가 그 정의를 받아듭니다. 그는 시인 시모니데스의 한 줄을 빌려옵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시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레마르코스는 그 시구를
자기 시대의 어조로 풀어놓습니다. 친구에게는 선을, 적에게는 악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은 한 청년의 즉흥적인 답이 아닙니다. 그 시대 도시국가의 가장 흔한 정의관입니다. 윤리가 부족과 도시의 경계선 안에서 작동하던 시대에 자연스러운 한 줄이었습니다. 안의 사람에게는 친절을, 밖의 사람에게는 칼을, 그것이 그 시대의 두 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한 줄을 다시 등불 아래로 가져옵니다. 한 가지를 묻고 싶네, 폴레마르코스. 자네가 적이라 부르는 그 사람이 정말 적인지를 자네는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적을 친구로 잘못 알기도 하고 친구를 적으로 잘못 알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이 늘 그렇게 정확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잘못 알아본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일이 그 정의의 이름 아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무거운 한 가지가 그 뒤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일이 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까?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사람의 결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일이 어떻게 정의일 수 있겠는가? 정의는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자리이지 더 나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폴레마르코스의 한 줄이 그 자리에서 잉크가 마르듯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책장 위에 한 박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두 개의 정의가 차례로 무너진 자리, 등불빛이 사람들의 옷자락 위에 가만히 떨립니다. 바로 그때 자리 한쪽에서 한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동안 말없이 듣고 있던 한 소피스트가 의자를 박차며 일어섭니다. 그의 이름은 트라시마코스입니다. 그 시대 가장 날카로운 소피스트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어린아이처럼 서로 말을 굴리고 있다. 소크라테스, 당신이 정말로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제 그 가식을 내려놓으시오. 묻기만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자신의 답을 내놓으시오. 그가 한 발을 더 내딛고 등불빛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잡습니다. 내가 말해주겠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는 그 한마디를 던지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책장 위에 한 줄의 잉크가 검게 번집니다. 이 한마디 앞에서 책의 첫 페이지가 멈춰섭니다. 트라시마코스의 외침이 방 안의 공기를 한번 흔들고 가라앉습니다. 그는 자리에 다시 앉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붉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그의 자세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한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 소피스트 전통이 오랜 시간 갈고 닦아온 한 결론이었습니다. 정의란 사실, 강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법이며 그 법에 붙인 이름일 뿐이라는 주장. 정의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강자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 이 한 줄이 가지는 무게를 우리는 잠시 가만히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줄은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종종 고개를 드는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의심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트라시마코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꺼냅니다. 직업의 비유입니다. 의술은 누구의 이익을 추구합니까? 의사는 의사로서 자기 돈벌이를 떠나 의술 그 자체의 자리에서 보면 환자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의사라 불립니다. 항해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항해사는 항해사로서 배에 탄 사람들의 안전을 추구할 때 비로소 항해사입니다. 직업이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그것이 다루는 대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의술의 자리에 환자가 있고 항해술의 자리에 승객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통치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통치자가 통치자로서 자기 권력욕을 떠나 통치술 그 자체의 자리에서 보면 피지 배자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통치자라 불릴 수 있습니다.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그래서 한 박자에 무너집니다. 강자가 강자인 한 그는 자기 자리의 대상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러나 트라시마코스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가 한 번 더 일어섭니다. 이번에는 자기만의 비유 하나를 들고, 양치기를 한번 보십시오. 양치기는 양들을 살찌웁니다.
풀밭으로 데려가고 물가에 세우고 늑대로부터 지킵니다. 그러나 그가 양을 위해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주인을 위해서입니다. 그 양은 결국 양치기의 식탁에 한 접시의 고기로 오릅니다. 통치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민을 돌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시민을 살찌워 거두기 위함이라는 주장. 양털의 빛이 잠시 우리의 책장 위로 스쳐갑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그는 트라시마코스의 양치기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갈라놓습니다. 양치기와 양치기의 욕망은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양치기기는 그 자체로는 그는 여전히 양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양치기가 양을 살찌우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양치기가 아닙니다. 양치기가 자기 입을 위해 양을 잡는 순간 그는 양치기가 아니라 도살자가 됩니다. 양치기와 도살자 같은 사람이 두 가지를 할 수는 있어도 그 두 자리는 다른 자리입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칼, 두 손이 한 몸에 붙어 있어도 그 둘은 다른 일을 합니다.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가 통치자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라 참주입니다. 통치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서 도살자의 칼을 들고 있는 자. 트라시마코스는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설득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의 호흡으로는 더 갈 곳이 없어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책장이 한 장 넘어갑니다. 1권의 마지막 자리, 소크라테스 자신이 한 가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조차 아직 모른다. 한 권의 첫 책은 결론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 하나로 끝납니다. 잉크가 마르고 페이지가 한 번 더 넘어갑니다. 2권의 첫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형제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두 사람은 트라시마코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크라테스의 답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깊은 한 자리입니다. 글라우콘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의 자세는 진지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정의가 그 자체로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의가 가져다주는 평판이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정의의 그 자체가 한 사람의 영혼에 어떤 자리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글라우콘은 자기 질문의 무게를 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한 가지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입니다. 옛 리디아 땅의 한 양치기 이야기. 어느 날 한 번의 큰 지진이 들판을 가르며 땅을 갈라놓습니다. 그 틈 아래로 한 줄기 어둠이 깊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치기는 호기심에 그 안으로 내려갑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기이한 것을 봅니다. 옆구리가 열려있는 거대한 한 마리 청동 말. 그 안에는 한 구의 시체가 누워있고 손가락 하나에 금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는 그 반지를 빼내 손에 끼고 다시 햇빛 아래로 올라옵니다. 며칠 뒤 양치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무심코 반지를 손가락 위에서 만지작거립니다. 안쪽 보석이 자기 손바닥 쪽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옆 사람들이 그를 두고 마치 그가 거기 없는 것처럼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반지를 바깥으로 돌리면 그는 다시 사람들 눈에 들어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손가락 위에 자신을 지워주는 한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자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 반지를 안쪽으로 돌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비를 유혹하고 그녀와 한편이 되어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다. 한 양치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막을 자가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글라우콘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소크라테스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질문이 책장 위에 놓입니다. 만약 두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반지가 주어진다면 한 사람은 평소에 정의로운 사람, 한 사람은 평소에 부정의한 사람. 두 사람의 길이 정말로 다를까요? 정의로운 사람도 결국 같은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정의롭게 사는 것이 사실은 들킬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까? 이 질문은 무겁습니다. 우리 안으로 한 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직한 이유는 정직이 우리 영혼에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부정직이 언젠가 들통날까 두려워서입니까? 만약 들통날 일이 영원히 없다면, 보는 눈이 영원히 없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글라우콘은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도전을 더 얹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사람의 자리를 평판도 보상도 없이 보여주십시오. 오히려 모두에게 부정의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그 자리에서, 심지어 그가 부정의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두에게 미움받고 매를 맞고 끝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 정의로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어떻게 그 자체로 한 사람의 행복인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글라우콘이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책장은 잠시 멈춥니다. 한 페이지의 정적, 등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소크라테스가 한참을 생각합니다. 천천히 한 호흡을 들이쉽니다. 그가 이제 내놓을 답이 이 책의 나머지 전부를 끌고 갈 것입니다. 약 900페이지에 이르는 거대한 한 권의 책을,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첫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너무 작다. 정의를 보려거든 더 큰 글씨로 쓰인 자리에서 먼저 보자. 한 도시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영혼은 너무 작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글씨를 멀리서 읽으려는 사람은 먼저 그 글씨가 더 크게 쓰인 자리를 찾는다고 그가 말합니다. 정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그 글씨가 너무 작다면 같은 글씨가 더 크게 쓰인 자리를 먼저 보자. 그 자리가 도시입니다. 도시는 한 사람의 영혼을 더 큰 글씨로 옮겨 쓴 자리, 한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과 함께 한 도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맨손으로 양피지 위에 잉크로 그어가듯이 그가 묻습니다. 도시는 왜 생겼는가? 한 사람은 자족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갈고, 한 사람은 나무를 켜고, 한 사람은 양털을 짜고, 한 사람은 신발을 짓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분업의 이 작은 한 자리에서 도시가 일어섭니다. 처음의 도시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거친 빵을 굽고 무화과를 절이고 올리브를 짭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서로의 잔치에 모이고 적당히 아이를 낳고 적당히 늙어 죽습니다. 필요만이 이 도시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글라우콘이 시큰둥하게 답합니다. 선생님, 그건 돼지의 도시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부드러운 침대, 더 향기로운 향신료, 그림과 조각과 음악과 시. 소크라테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다. 그러면 부풀어 오른 도시를 보자. 욕망이 부풀어 오를수록 더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손은 더 많은 입을, 더 많은 입은 더 많은 곡식을, 더 많은 곡식은 더 많은 땅을 부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땅은 결국 이웃 도시와의 전쟁을 부릅니다. 도시가 도시인 한, 욕망은 끝내 칼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지킬 한 계급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수호자는 이상한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도시 안에서는 양처럼 온순하고 도시 밖에서는 사자처럼 사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 잘든 한 마리 개와 같이 낯선 자에게는 짖고 으르렁대지만 자기 집안 사람에게는 꼬리를 흔드는 그 한 마리 개. 수호자를 어떻게 길러야 그런 영혼이 빚어질까? 소크라테스가 답합니다. 교육이 그들을 빚는다. 음악과 시는 영혼의 부드러운 부분을 다듬습니다. 체육은 그 단단한 부분을 다듬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영혼 안에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수호자가 됩니다. 체육만 받은 영혼은 거칠고 사나워 결국 짐승이 됩니다. 음악만 받은 영혼은 부드럽고 물러 결국 풀어진 한 자락 천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한 영혼 안에서 서로를 받쳐줄 때
그제야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수호자 가운데서 다시 한 무리가 골라집니다. 평생을 시험을 받고도 그 시험들을 흔들리지 않고 통과한 가장 뛰어난 사람들. 고통의 시험, 즐거움의 시험, 두려움의 시험, 명예의 시험. 그 모든 시험을 거치고도 한결같은 사람들이 마침내 통치 계급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세 계급이 있습니다.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각 계급은 자기 영혼의 자리에 맞는 자리를 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의 첫 번째 정의가 보입니다. 정의란 각 계급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 들으면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이 책 전체에서 가장 깊은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을 들고 소크라테스가 다시 영혼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도시가 영혼의 더 큰 글씨라면 도시의 세 계급은 한 영혼의 어떤 세 자리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천천히 영혼을 들여다봅니다. 영혼 안에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한 자리는 욕망,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잠자고 싶고 짝짓고 싶어 하는 자리. 한 자리는 기계,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명예를 갈망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지키고 싶어 하는 자리. 그리고 한 자리는 이성,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도시 전체와 영혼 전체에 가장 유익한지를 살피는 자리. 이 세 자리가 정말 영혼 안에서 서로 다른 자리일까? 소크라테스는 한 작은 예를 듭니다. 목이 마른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자리에서는 마시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자리에서는 그 물이 해롭다고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동시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자리는 같은 자리일 수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가 아닙니다. 영혼은 한 안에 여러 자리를 가진 한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 자리는 도시의 세 계급의 한 자리 한 자리 그대로 맞물립니다. 이성은 통치 계급에, 기계는 수호자에, 욕망은 생산자에. 도시의 세 계급은 한 영혼의 세 부분이 바깥으로 풀려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정의도 도시의 정의와 정확히 같은 모양입니다. 이성이 통치하고 기계가 그 통치를 도와 욕망을 다스리는 영혼. 각 부분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영혼. 그것이 정의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한 도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도시 안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그가 평정합니다. 안에서 전쟁이 없는 사람. 그렇다면 부정의의 얼굴은 어떠한가? 욕망이 이성을 끌어내릴 때, 욕망이 영혼의 통치 자리를 차지할 때, 기계가 욕망의 편에 서서 이성을 비웃을 때, 그 자리에서 영혼은 자기 안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이 부정의의 진짜 얼굴입니다.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영혼 안의 전쟁 그 자체.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글라우콘의 처음 질문에 대한 첫 답이 보입니다. 정의는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영혼 자체의 건강입니다. 부정의는 외부의 벌이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병입니다. 기게스의 반지는 그를 다른 사람의 눈에서는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안의 전쟁에서는 그 반지가 그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호흡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책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한 비유를 시작합니다. 이 비유 한 자리를 드리기 전에 천천히 한 문장씩. 이것은 인용은 많이 되지만 그 비유가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를 충분히 드리는 사람은 드문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주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한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땅 아래로 길게 뻗어내려간 동굴. 그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다리와 목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도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평생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동굴의 한쪽 벽뿐입니다. 그들의 등 뒤 한참 높은 곳에는 한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꽃이 흔들립니다. 그 불과 사슬에 묶인 사람들 사이에는 낮은 담이 하나 서 있습니다.
마치 인형극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은 가리고 인형만 위로 들어올리는 그런 담. 그 담 너머에서 누군가가 사람들의 조각상도, 동물의 조각상도, 도구들도 머리 위로 들어 옮깁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그러나 사슬에 묶인 사람들은 그 목소리도 벽이 내는 소리라고 믿습니다. 불은 그 모든 것의 그림자를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벽 위에 던집니다. 벽 위에 그림자들이 미끄러져 흘러갑니다.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도구의 형상. 그들이 평생 본 것은 오직 그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누가 그 그림자를 더 잘 알아보는지를 두고 서로 경쟁합니다. 어떤 그림자가 다음에 지나갈지를 더 잘 맞히는 사람을 그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것이 그 동굴 안의 학문이고 그 동굴 안의 정치이고 그 동굴 안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사슬에서 풀려난다면 그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평생 굳어있던 목을 처음으로 돌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본 것은 자기 등 뒤에 불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아픕니다. 그가 손으로 눈을 가립니다. 그가 본 것은 또 한 가지, 자기가 평생 진짜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누군가가 들고 지나간 조각상의 그림자였다는 사실. 그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슬은 풀렸는데 무엇을 봐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다시 사슬로 돌아가 그림자만 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강제로 동굴의 비탈진 길을 따라 위로 끌어올립니다. 긴 길입니다. 돌이 거칠고 발이 쓸리고 그의 눈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마침내 그가 동굴의 입구에 다다릅니다. 그러자 햇빛. 처음에는 햇빛 아래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 그가 다시 동굴 안의 어둠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눈이 적응합니다. 먼저는 물에 비친 그림자. 그가 흐르는 시냇물 위로 비친 나무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사물 자체. 그가 나무를 봅니다. 잎의 결을 봅니다. 한 송이 꽃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밤의 별빛. 그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달과 별들이 평생 본 적 없는 한 자리에서 그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한낮의 태양을 마주합니다. 태양. 모든 것이 보이는 자리. 모든 것이 자라는 자리. 모든 것이 그것 덕분에 있는 자리. 그가 태양을 본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가 평생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압니다. 동굴의 그림자들은 태양빛에 의지해서 비로소 있던 그림자였다는 것을. 플라톤은 그 태양을 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선해, 이데아. 모든 것이 그것에 비추어 있고 그것이 빛이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 정의도 그 빛 아래에서만 정의로 보입니다. 아름다움도 그 빛 아래에서만 아름다움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처음으로 무엇이 좋은지를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다시 동굴로 내려간다면 그가 동굴로 돌아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다시 적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림자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슬에 묶인 사람들은 그가 빛을 본 것을 모릅니다. 그들 눈에 그는 위에 다녀와서 눈이 망가진 그림자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눈을 망치는 짓이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사슬을 풀려 한다면 그들은 그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의 가장 깊은 한 자리가 바로 이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쓰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입니다. 빛을 본 한 사람이 동굴로 내려와 동굴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려 했던 자리. 그리고 동굴 사람들이 마침내 그를 죽인 자리. 스승이 독배를 받아 마시던 그 자리를 20살의 플라톤이 두 눈으로 본 것입니다.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이 스승의 죽음을 평생 들고 살았던 한 사람의 글입니다. 그가 묻는 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빛을 본 사람을 죽이는 도시가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다른 도시를 짓습니다.
빛을 본 사람이 다스리는 도시. 그 태양을 본 사람만이 도시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것이 가장 깊은 자리에서 무엇이 좋은지를 본 자리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릴 때 비로소 도시가 그 좋음에 따라 다스려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남습니다. 빛을 본 사람은 다시 동굴로 내려가 통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는 빛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어두운 자리에서 그림자나 알아보는 사람들과 다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치는 그에게 부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플라톤의 한 가장 이상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통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치를 즐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통치합니다. 통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못해 통치 자리를 받아드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통치가 자기 이익이 아니라 도시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됩니다. 트라시마코스의 도시는 통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정의는 결국 강자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도시는 그 반대입니다. 통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통치하기에 그 도시의 정의는 마침내 도시 전체의 이익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길러내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플라톤은 한평생의 교육 과정을 설계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음악과 시와 체육, 그 다음에는 수학, 산수, 기하학, 입체기하학, 천문학. 수학은 영혼을 그림자에서 사물 자체로 돌려세우는 첫 번째 사다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변증법, 가장 깊은 자리에서 무엇이 좋은지를 묻고 또 묻는 자리. 그리고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만 마지못해 통치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이 책 전체가 짓는 도시입니다. 영혼의 가장 좋은 부분이 영혼을 다스리듯 도시의 가장 좋은 사람이 도시를 다스리는 도시. 안에서도 정의로운 한 사람과 밖에서도 정의로운 한 도시가 한 거울처럼 마주보는 자리. 그래서 책 전체에서 가장 인용된 한 문장이 마침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호흡을 들이쉽니다. 글라우콘이 그를 바라봅니다. 등불이 한번 흔들립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도시의 악은 끝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책의 정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책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논쟁을 부른 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논쟁은 다음 막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자리는 이 한 문장이 책 안에서 짓고 있는 그 거대한 도시의 한가운데입니다. 도시가 일어섰고 영혼이 셋으로 갈렸고 동굴이 열렸고 한 사람이 빛으로 올라갔고 그가 다시 내려와 비웃음 속에서도 통치 자리를 들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짓고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춥니다. 한 호흡 뒤로 물러섭니다. 철인왕의 자리를 본 다음 플라톤은 그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가 본 가장 좋은 도시는 인간의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자리의 선자는 떨어질 자리도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책의 후반부에서 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 가장 좋은 정체가 어떤 이유로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그 다음에 다음은 무엇이 옵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 다음은 플라톤은 5 정체의 퇴락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립니다. 첫 자리는 귀족정, 가장 좋은 사람이 다스리는 도시. 그러나 그 도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끼어듭니다. 그 다음에 오는 자리가 명예를 사랑하는 자들의 도시, 명예정입니다. 그들은 지혜보다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빛보다 빛의 그림자를.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자리가 조금 어두워졌을 뿐.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면 명예의 자리가 다시 부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이 자리가 부유한 자들이 도시를 다스리는 과두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시는 2 도시로 갈라집니다. 부자의 도시와 가난한 자의 도시, 한 성벽 안에 2 도시가 등을 맞대고 섭니다. 2 도시가 한 성벽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한 도시가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결국 깨집니다. 가난한 자들이 일어나 부유한 자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등한 한 자리를 세웁니다. 이 자리가 민주정입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모두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자유가 가장 큰 가치가 됩니다. 그 무엇보다 자유. 그러나 한 호흡, 여기서 플라톤이 한 가지를 들이밉니다. 모든 자유가 같은 자리에 서면 욕망의 자유도 다스림의 자유와 같은 자리에 섭니다. 이성을 따르는 자유와 욕망을 따르는 자유가 한 저울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욕망은 이성보다 늘 시끄럽습니다. 욕망의 자유가 점점 커집니다. 다른 자유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혼란에 빠집니다. 한 발자국 옆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끝낼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도시 스스로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강한 한 사람, 모든 것을 단번에 정리해줄 한 사람. 그가 나타납니다. 그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도시를 짓밟습니다. 자유가 가장 컸던 자리에서 가장 깊은 노예 상태가 시작됩니다. 이 자리가 참주정, 다섯 정체의 가장 어두운 자리.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플라톤이 본 것은 한 도시의 운명만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한 영혼의 운명입니다. 외부의 권력이 아니라 한 영혼 안에서 욕망이 이성을 끌어내리는 자리. 한 영혼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참주에게 노예가 되는 자리. 그것이 부정의의 가장 깊은 얼굴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한 외부의 폭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한 영혼 안의 폭군이라는 자리. 여기서 우리는 한 호흡을 더 깊이 들이쉽니다. 이 책의 가장 깊은 한계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비판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의문 한 가지를 이 책에 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의문, 누가 그 철인을 알아봅니까? 철인왕은 가장 좋은 사람이 다스릴 때 도시가 가장 좋다는 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철인을 알아봅니까? 동굴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플라톤 자신이 인정했습니다. 동굴 사람들에게 그는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통치자로 세웁니까? 만약 그가 스스로 자기를 통치자로 세운다면 그가 정말 철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철인이라 부르는 자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문, 누가 그 철인을 견제합니까? 플라톤의 도시에서 철인왕은 견제받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빛을 보았기에 견제가 필요 없다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정말로 평생 빛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번 빛을 본 사람도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한 인간으로 깨어납니다. 그의 영혼 안에도 욕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명예의 자리가 있습니다. 빛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줍니까? 이 한 자리에서 책은 한 호흡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문, 가장 깊은 한 자리입니다. 동굴 밖의 그 태양, 선의 이데아, 그 빛이 누구의 것인지를 플라톤은 묻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가장 높은 자리는 인간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그 빛을 누가 비추는지 그 한 자리가 그의 책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가 본 빛은 그 자체로 거기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한 인격의 자리가 비어 있던 자리. 그래서 그가 그린 도시는 결국 한 인간의 지혜에 기대 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인간이 흔들리면 도시가 흔들리는 자리. 이 빈자리가 이 책 전체의 가장 깊은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후세대 철학자가 이 자리를 매우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20세기의 한 사람, 칼 포퍼라는 이름의 철학자. 그가 이 책을 열린 사회의 적으로 지목합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는 한 자리가 가장 위험한 정체로 향하는 한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한 사람의 지혜에 도시 전체를 맡긴다는 발상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가혹한 비판. 그러나 한 호흡, 여기서 한 가지를 들이쉽니다. 칼 포퍼의 비판조차도 이 책이 아니었다면 그가 그 비판을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비판조차
이 책의 어깨 위에서 일어선 자리. 2300년 동안 이 책에 동의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모두 이 책을 거쳐갔습니다. 이제 이 빈자리를 후세대가 어떻게 채우려 했는지를 한 발자국씩 호명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비달에 비어있던 그 한 자리를 그 다음 2300년의 철학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20세기 한 미국 철학자 존 롤스, 그의 책 정의론. 그가 한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한 가지를 모른 채로 사회를 짓는다면, 자신이 부자일지 가난할지, 남자일지 여자일지, 건강할지 병약할지를 모른 채로 그 사회의 규칙을 정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정의의 규칙을 정하겠는가? 플라톤이 한 사람의 빛에 기댄 자리를 롤스는 모두의 무지에 기대는 자리로 옮깁니다. 같은 시대 또 한 철학자 로버트 노직, 그의 책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그는 롤스와 정반대 자리에서 묻습니다. 정의의 출발점은 한 도시의 설계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리라고. 그 권리에서 시작하면 어떤 정의가 보이는가? 또 한 세대 후의 한 철학자 마이클 샌델,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그는 묻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한 사람의 권리에서만 시작할 수 있는가? 한 공동체의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정의는 그 자체로 공허하지 않은가? 또 한 자리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그의 책 노예의 길. 그는 묻습니다.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은 그 자리가 결국 가장 깊은 노예의 자리로 가는 길이 아닌가? 누구도 다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모두가 자유로운 자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한 자리 토머스 소웰, 그의 책 우주적 정의의 탐구. 그는 묻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토록 작은데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권을 더 펼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 정의를 정의해본 모든 시도가 끝나는 자리에서 그 빛을 비추는 한 인격의 자리가 어디 있었는지를 묻는 자리. 미슈파트와 체다카와 헤세드, 세 단어로 2000년을 이어온 한 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7권이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7권 끝의 1입니다. 오늘은 한 권을 펼친 자리, 첫 권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책장을 천천히 덮을 자리입니다. 우리가 2시간 가까이 한 권의 책을 함께 펼쳐두었습니다. 이제 가죽 표지 위로 등불빛이 다시 닿습니다. 그러나 책장을 덮기 전에 한 페이지만 더 함께 머무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자리, 플라톤이 한 신화를 들려주는 자리입니다. 에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전투에서 죽은 그의 영혼이 저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가 본 자리는 영혼들이 다음 삶을 고르는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 앞에 여러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삶은 부유하고 어떤 삶은 가난합니다. 어떤 삶은 권력에 가까우며 어떤 삶은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영혼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직접 고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가장 먼저 나섭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력에 가까운 한 삶을 고릅니다. 그 영혼은 기뻐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를 골랐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가 그 삶의 자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통곡합니다. 그 삶 속에 자기 자식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당할지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늦게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가 왜 그 삶을 골랐을까요? 플라톤은 한 자리에서 이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이 평생 어떤 자리에 머물러 왔는가가 그 선택을 합니다. 욕망이 다스리는 영혼은 다음 삶에서도 욕망의 삶을 고릅니다. 이성이 다스리는 영혼은 빛에 가까운 삶을 고릅니다. 영혼의 정의는 한 생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평생 머물러 온 그 자리 자체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 신화를 한 줄로 닫습니다. 정의롭게 살면 우리 영혼은 위로 향한다. 책 전체의 마지막 한 줄입니다. 이 한 줄에 우리가 한 호흡 머무릅니다. 정의는 외부의 보상이 아닙니다. 정의는 영혼 자체의 향함.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향하는가를 만듭니다. 기게스의 반지를 기억하십니까? 이 책의 첫 자리에서 글라우콘이 던진 그 한 질문. 만약 들킬 일이 영영 없다면 누가 굳이 정의로워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책의 마지막 한 줄에서 한 번 더 메아리치는 자리. 들킬 일이 없어도 정의롭게 산 영혼은 위로 향합니다. 들키지 않는다고 부정의를 택한 영혼은 아래로 향합니다. 기게스의 반지는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있을 뿐 우리 영혼이 향하는 자리는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저녁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에게 기게스의 반지가 주어진다면, 들킬 일이 영영 없는 한 번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자리로 향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평생 머물러 온 그 자리입니다. 플라톤은 이 한 질문을 우리 손에 가만히 쥐어주고 책을 닫습니다. 답은 우리 각자가 평생에 걸쳐 살아내는 답입니다. 이제 한 권을 닫습니다. 두꺼운 가죽 표지가 한 호흡으로 덮입니다. 책장 위에 등불이 한 박자 흔들립니다. 오늘 한 권을 함께 펼친 자리, 한 발자국을 함께 디딘 자리. 그 자리에 한 호흡 머무릅니다. 다음 한 권의 첫 페이지가 책장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책을 펼치는 자리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